네, 2024년 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러시아와의 북한 접근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한 러시아 대화 추방하라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입니다. 베베르 공사 아십니까? 베베르 공사. 대한제국을 만들기 직전 조선을 친러 국가로 만들었던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베베르. 싱하이밍 현재 주한미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이 작년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농락을 했던 기억나시죠? 베베르는 1890년대 조선을 농락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그리고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2의 베베르, 제2의 싱하이밍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에 있는 러시아의 두 대사는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이제 다른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겠지만 3월 달에 한미연합군이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작전계획 5022를 연습하는 겁니다. 핵전쟁을 포함한 종합작전 연습입니다. 한미 FS 훈련을 다음 달에 하는 거를 북한과 러시아는 막고 싶죠. 그리고 푸틴은 다음 달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5번째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5선에 취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미 FS 훈련하고 합쳐지면은 푸틴의 북한 방문하고 또 북한하고 짝짝꿍 되는 것들이 어떤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게 제7차 핵실험 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하고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답답합니다. 우선 각국의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러시아는 타스, 대한민국은 연합뉴스, 여기에서 각각 인터뷰한 걸 토대로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2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오늘입니다. 타스 통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재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입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한미가 특히 미국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 도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운명은 그리고 한반도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는 북한이 도발하겠지만 그에 대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의 운명은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영내에서 도발적인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수 있다라는 공갈을 했습니다. 타스통신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를 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해줍니까? 북한하고 짝짝꿍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현재의 한반도 대결 국면은 작년 8월 8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왔죠. 그거 대 작년 9월 9.13이죠. 9월 달에 김정은이가 보스토치는 그 과거 러시아의 자유시에 있는 우주기지입니다. 우리 나로 우주센터 같은 데죠. 거기에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보스토친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하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난 합의가 있었던 거죠. 지금 한반도 체제는 8.18 캠프 데이비드 선언인데 9.23이 맞을 겁니다. 9.13 보스토친이 합의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스통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토친이 북러 합의가 상당히 자기네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뭐 위성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수 있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대사는 뭐라는가 하면 서방 국가들, 이게 미국이겠죠.
그리고 유엔 사무국, 결국 미국이 정보를 줘야 유엔도 돌아가니까 서방국가와 유엔 사무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다는 얘기지. 지금 서방권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순전히 추측이다. 뻥까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는 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미가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같이 한반도 긴장을 만든다. 그 긴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을 자유의 방패훈련을 해서 북한을 힘들게 하는 거. 그러면 북한도 핵실험한다. 더 긴장을 옮긴다. 이런 공갈을 러시아 대사가 대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미 간 확장 억제, 또 북한을 향한 도발적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내년 다음 3월 달에 있을 자유의 방패훈련이죠.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또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 지도부는 자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신규 핵실험을 하는 게 낫다. 이야, 완전 북한을 위한 방송을 인터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반갑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반갑지 않은 국면이 벌어지는 건 전적으로 워싱턴에 책임이 있고 서울에도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책임은 조금 덜한 편이다. 이건 뭐냐? 한국, 너희는 미국의 괴뢰 정권처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후려친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할지 러시아 직후에 할지 북한 방문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선거를 끝내놓고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방문하느냐 북한을 그랬더니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어떠한 거를 합의할지 그 공동 문서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문건에 평양 가서 이렇게 서명하겠죠. 문서만 만들어지면 합의하러 푸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걸 방해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고 이 방해하지 말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 짝짝꿍해서 우크라이나를 작살낼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할 테니 야 한국 너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 미국 장단에 놀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뭐라는 거 하면은 현재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은 공동 문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죠. 서명을 할 텐데 현재 러시아가 집중하는 그 문건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문하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뭘 합의했느냐. 그리고 그때 합의가 되면 공개하는 거는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관광 사업 부분만 공개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 중단하면서 북한이 지금 중국인들도 아직 관광 안 하죠. 러시아가 북한인 왜 와서 관광하는 그 합의 문건만 발표하고 무기 거래 같은 거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이 타스 통신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추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지금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참석 동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북한이 세계 각국에 보내놓은 돈이 맡겨놓은 돈이 있잖아요. 은행 계좌 다 동결돼 있죠. 미국도 동결했고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는 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은행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는 짝짝꿍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2월 7일 날 타스통신이 했는데 같은 날 2월 7일 날 대한민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 온 지 얼마 안 되죠. 지난 연말인가 올 연초인가 왔는데 게오르기 시노비에프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동시에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거죠. 뭐라 그랬느냐? 지금 러한 관계는 계속 발전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좋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뜻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 미국하고 놀지 말고 내가 러시아랑 북한하고 짝짝꿍 노니까 그런 러시아에 대해서 박수나 치고 우리 따라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인터뷰를 우리 연합뉴스가 해주는지. 이거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서 굉장히 요청을 했고 연합뉴스가 응한 거예요. 일부러 이게 이제 대언론 공작이죠. 각 나라가 외교를 하면서 외교 파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두 나라 사이 정보기관끼리 서로 비밀리에 주고받는 것도 있고 너 까보면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아라 할 때는 그 나라 언론을 불러가지고 나랑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국민들이 잘 안 보니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사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한러 관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현재 상태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만 더 이상 악화시키면 너 대한민국 국물도 없어 하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공갈을 쳤습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협력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수준이 뭐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느냐? 그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상무기를 안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군사무기는 대표적으로 코뿔소죠, 코뿔소. 코뿔소가 뭔가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군 상대하는 지역에다가 살포지뢰를 엄청 뿌렸죠. 살포지뢰는 포탄을 빵 쏴가지고 두두두두둑 지상에다가 지뢰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같은 거 표창같이 생긴 못을 도로에 쫙 던져버리면은 차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빵꾸나고 하니까. 아니면 우리 어릴 때 앞빙 같은 거 바닥에 쫙 뿌려놓으면 가다가 보면 밟잖아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포지뢰를 뿌려놨습니다. 이 살포지뢰를 제거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코뿔소는 그러한 그 지뢰를 제거하는 일종의 불도저 같은 겁니다. 불도저인데 앞에 불도저는 이렇게 흙을 밀고 가는데 거기다가 롤러 같은 게 있어갖고 롤러로 막 밟아서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포된 지뢰를. 그럼 한참 쓰면 이제 롤러가 너덜너덜해지면 교체해서 또 바꾸고 해서 계속 밀어내서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안전하니까 기동부대가 통과할 수 있는 살상무기는 아니죠. 그런 걸 우리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유심히 다 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미 우리 정부가 밝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155mm 포탄을 미국에 주면은 미국이 아마 그걸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전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보다도 한국이 3국을 우회해서 간 게 더 양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들 그거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에 그런 식으로 포탄 주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줬던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비밀리에 와가지고 우리 외교부 책임자들 만난 거는 형식상이고 딱 이제 정확하게 나왔네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김태효 1차장을 만난 게 아니라 아마 장호진 실장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요 직전에는 외교부 차관이지만 그 직전에는 러시아 대사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아는 사람이니까 만나가지고 안보 책임자니까 아마 상당히 안보적인 공갈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한 러시아 대사는 좀 불편하겠지만 이런 소통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러시아 뜻이 이거니까 잘 알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아. 한국 외교부나 국가안보실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야 하고 이 러시아 대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아마 자청해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러시아 제재를 취소하라 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물자가 많은데 우리한테 공급해. 돈은 줄게. 우리는 지금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작년에 금지했죠. 이건 추가로 금지고 그전에도 뭐 금지했고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철수했죠. 제가 아는 기업주들도 철수했습니다. 거의 다 철수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금 너 러시아 북한하고 짝짝꿍 군사협력 하잖아 했더니 전혀 사실무근이다. 러북 협력은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하고 뭐 한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웃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국제 의무를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기 가져가는 거 그거 한국 너희한테는 전혀 안보 위협이 안 돼 이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잖아요. 점령 방식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그리고 반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싸워서 계속 내전 상태인데 그걸 지원해서 러시아가 그 반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어느 지역 그 뭐였죠? 저도 그 몇 개 주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선언했고 러시아는 그걸 승인해 줬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러시아도 동의한 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랑도 문제가 없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이 스스로 러시아에 들어온 거니까 아무도 피해를 안 줬고 대한민국 너희는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점심시간에 서울시청 앞에 갔다 왔는데 롯데 앞에 가게 되면 알렉산드르 푸시킨 시인의 동상이 있다. 있죠. 그리고 정동공원 맑은 글로 지나왔어요. 거기에 러시아 공사관 건물이 있죠. 그 두 개가 있다. 딱 얘기하면서 이 자그마한 동네에도 우리 공동 역사의 흔적이 있다. 이 자그마한 동네는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한러 관계가 있다. 앞으로 양국 관계의 역사에 슬픈 사건이 아니라 기쁜 일들의 흔적, 기록이 많이 남기를 바란다 하고 공갈을 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러한 주한 러시아 대사, 주북 러시아 대사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서 딱 떠오른 인물이 칼 이바노비치 베베르 공사. 조선에 들어왔던 러시아 공사입니다. 이 베베르라는 사람은요, 지금 주한 러시아 대사도 원래 북경에서 중국 통으로 공부했다가 아시아 담당 국장을 하다가 대한민국 대사로 왔는데, 이 베베르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이렇게 됩니다. 조선이 1876년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국교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화도 조약이 1조인가 2조 내양 보게 되면은 조선이 독립국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하고 바로 맺은 건데 그때 조선이 독립국이다라고 하고 나중에 청일전쟁에 이겨서 청나라와 다시 조약 맺으면서 조선은 독립국이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을 상대로 니네는 청나라 속국가 아니야 독립국이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이긴 다음에는 청나라한테도 조선 독립국이지 인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조선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때 조선에서는 일본의 위세 강화도 조약 맺기 전에 그 일본의 운양오라고 하는 군함이 와서 포를 쏘고 하니까 쫄아서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는 쫄아갖고 일본식으로 막 따라갑니다. 아주 일본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던 게 불만이 많아갖고 독립했다는 것처럼 막 갔어요. 그렇게 잘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식으로 새로운 근대화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조선 군인들이 푸대접을 받죠. 그들이 봉급도 못 받고 쌀을 받았는데 쌀에 모래가 반이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1882년에 이모군란입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을 앞세우죠. 그때 대원군은 이제 고종의 아버지로서 고종이 열 몇 살인가에 이제 임금이 되죠. 근데 정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대신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신하가 대신하면은 섭정이고 어머니가 대신하면 수렴청절이고 아버지가 대신하면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20살쯤 되면 어른이잖아요. 지금도 성인식 하잖아요. 그때부터 직접 통치하게 되니까 대원군은 이제 다시 권력을 내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힘을 다 잃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종이 계속 일본하고 해가지고 친일 노선으로 쭉 몇 년 끌고 오는 상태에서 과거 조선 군인들이 푸대접 받는 거에 불만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고종 옆에서 친일 노선을 적극적으로 걸었던 사람이 민씨 세력이에요. 민비가 반일했다 그러는데 나는 참 웃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민비 정권은 민씨 세력들은 고종의 부인으로 민씨를 집어넣고 강화도 조약 이후 이모군란 전까지는 철저하게 친일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들이 민비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민비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여주민씨, 여흥민씨니까 여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한 세력이 민씨 세력인데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이 대원군과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잡혀요. 그러면서 다시 조선이 이모군란 실패하면 다시 청나라의 속국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76년부터 82년까지 한 6년 동안 개화 맛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봉건으로 돌아가니까 불만이 2년 동안 쌓여갖고 84년도에 김옥균 등이 다시 일본식으로 개화를 하자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유명한 우정국에서 김옥균 등이 조선의 친청파들을 딱 붙잡고 했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제압이 당해죠. 그러면서 다시 조선은 뭘로 갑니까? 친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쯤에 다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구처럼 된 거죠. 그때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외교를 좌지우지했던 게 이홍장인데, 이때 이 베베르 전에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조선의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선의 외교부 고문으로 옵니다. 이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러시아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동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프러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은 나왔지만은 이 공무원이 되기에는 좀 실력이 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양에 가서 동양 사정, 그 나라 언어도 익히고 모두 해서 그런 기술로 외교관이 되겠다. 이제 고시를 안 보고 외교관이 되겠다.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청나라에 와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은 해관에 취직합니다. 해관은 뭔가 하면 지금 얘기하면 관세청이에요. 관세청.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 청나라도 이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1840몇 년대에 치르죠. 지죠. 그래서 개항을 합니다. 남경 조약에 의해서. 그 개항을 딱 해서 이 서양식으로 막 무역 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세금 받고 관세 받는지 모르니까 영국한테 졌으니까 영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관세청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영국에 있는 사람이 그 관세청장 온 사람이 누구냐? 하트입니다. 이 하트란 사람이 청나라에 와가지고 한 50년 동안 그 해관장을 해먹어요. 아주 센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에 뭐 아주 슬프게 졌지만은 국가대표 감독을 지금 클린스만이죠.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50년 했다고 보시는 거랑 비슷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트가 청나라 해관장을 50년간 계속 해먹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 해관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말단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독일이 청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이 독일 그때 영사관이죠. 거기에 중국어 통역해준 사람이 휴가를 가니까 얼른 그 해관을 그만두고 자기도 외교관이 되려고 주청 독일 영사관의 직원이 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그다음 몇 차례 그러다가 성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청나라 주재 러시아 영사관의 공무원이 되죠. 외교관이 되죠. 그래서 영사 대리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청나라의 외교 실세가 아까 말한 대로 리용장입니다. 그 리용장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관계가 중국말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친해지게 되죠. 그래서 리용장이 굉장히 멜렌도프를 좋아하는데, 자, 이제 조선은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청나라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돈이 없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하게 되면 관세를 받으면 정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정부 돈을 받는 거를 모르니까 우리도 해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청나라에 누구 좋은 사람 없냐 그랬더니 리홍장이 이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 해관에서 근무도 했고 이런 사람이야. 독일 외교관인데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으로 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직후에 오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통리아문에 참의가 됩니다. 통리아문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예조에 있죠. 이조, 호조, 예조, 공조. 예조는 외교를 담당한, 지금 외교부예요. 외교부에 참의를 하는데 참의는 뭔가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관입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참판. 굉장히 높은 계급을 주죠. 그렇게 하면서 해관 임무를 맡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선 이름을 갖죠. 목인덕이라는 한자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관 임무를 쭉 이끌어요. 그러면서 외교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권은
자기네 필요한 수입의 15%를 이 멜렌도르프가 운영하는 해관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활약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툭툭툭툭 조선을 두드립니다. 처음에 두드린 걸 러시아가 어떻게 두드리는가 하면 러시아가 계속 동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만강 쪽에서 조선하고 접하면서 야, 우리랑 거래 좀 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쇠국 정책 하고 있을 때니까 조선이 응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870년에 일본이 딱 들어와서 운양호 끌고 와서 포 쏘고 하니까 조선이 겁먹어서 일본하고 국교를 맺는 1870년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데 조선은 야, 니넨 청나라 속국 아니야. 나랑 바로 외교 맺어. 그랬는데 청나라가 내 속국이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나라도 이제 영국에 깨져갖고 각 나라와 수교를 해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랑 외교관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입장에서는 좀 조선하고 국교를 맺어서 돈 좀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하고 외교를 맺으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내 속국이야 주장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대개 허가를 받고 조선하고 외교를 맺어요. 그것도 리용장의 역할에서 처음에 미국하고 맺고 영국하고 맺고 프랑스하고 맺으면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임오군란 이후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하고도 외교를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때 청나라에 있던 러시아 대사가 베베르예요. 베베르. 아까 말씀드렸죠. 베베르라는 사람이 조선을 갖고 놀았던 외교 고문이죠. 베베르가 와 있는데 베베르가 야, 나 참 조선하고도 나도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리용장이가 그래 해줄게 해가지고 그 멜렌도프가 독일인이 가 있으니 그 사람 소개를 해주면서 조선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러시아가 수호 통상 조약, 지금 같으면은 처음으로 외교를 트는, 근데 그때의 통상은 바다로만 하는 겁니다. 그걸 맺게 되죠. 그래서 베베르가 조선 주재 청나라, 지금은 대사지, 옛날 이제 공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상무역을 하는데 해상무역은 러시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바로 거래하기 위해서 또 육상 통상조약을 또 맺습니다. 이러면서 베베르가 쭉쭉쭉 들어오는데, 이 베베르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임오군란 이후에 친청으로 갑니다. 근데 84년도에 갑신정변이라서 반청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계속 청나라 체제로 가죠. 그런데 이 민시정권이 워낙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894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동학입니다. 그게 조선정부를 특히 민시정권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동학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본에 반대했다 그래요. 그때 일본이 뭐가 있어? 없지. 친청 러시아 정권. 친청 조선 정권이지. 그거를 조선 정권이 못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외세를 불러들이죠.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청나라하고 일본은 서로 외교 협상을 맺어갖고 청나라가 조선으로 파병을 하면 일본도 한다라는 천진조약을 맺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의 요청으로 진학군을 보내니까 일본군도 보냅니다. 그 두 군대가 그중에 일본군이 훨씬 탁월해갖고 동학 세력을 막아버리죠. 그게 그 유명한 어디입니까? 그 충청도 금산정토에서 막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싸움을 붙어버리죠.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겼으니까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독립국이다라는 걸 요구해서 인정받습니다. 이분이 많이 독립이 됐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는 친일 정권이 되면서 급격한 그때부터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서 일본화되는 작업이 다시 추진되는 거죠. 갑신정변 실패한 게 10년 만에 다시 확 펼쳐지는 거죠.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이러니까 이때 갑오개혁을 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민씨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을미사변, 바로 청일전쟁이 이후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인가? 갑오 다음에 을미죠. 민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고종이 겁을 먹잖아. 야, 일본은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 베베르는 계속 조선을 먹고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 싫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대어줄게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죽은
고종이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나라 공사관으로 와 해서 덕수궁을 도망쳐서 아까 그 정동에 가게 되면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그걸로 도망가는 거. 그래서 아관 파천, 아자는 러시아 아자입니다. 나아자지만 러시아를 뜻하는 아관. 러시아 외교관으로 임금이 도망가면 파천이라 그러죠. 몽준이라고도 하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어요. 그때 계속 일본이 그 러시아 공사관을 둘러싸고 나와라 막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고종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일본이 야 이제는 너 확실히 청나라부터 독립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도 제국을 선포해.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르가 계속 조선을 농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1905년 터지는 게 러일 전쟁인데 그때 러시아가 지면서 러시아가 베베르가 빠져나가면서 대한제국을 일본이 1910년에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베베르 얘기하려고 긴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베베르가 1882년에 왔나? 부터 한 10년 동안 조선 외교를 이 친구는 외교 고문을 하죠. 하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고문을 썼던 게 아니다. 나도 헷갈린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렌도프를 한참 쓰다가 멜렌도프가 나간 다음에 미국인 외교관을 또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외교 고문으로 쓰거든요. 그게 댄입니다. 댄이. 이 댄이라는 사람이 왜 제가 거론하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대한제국 때의 태극기를 크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관함식 하면서 독도함에다 걸었어요. 그때 걸었던 게 고종이 이 데니가 자기 임무 끝내고 미국 돌아갈 때 이게 우리나라 국기라고 준 게 그거 이제 새칭 데니 태극기인데 지금 태극기랑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걸 한 적이 있었죠. 사실 데니 태극기가 딱 나온 데니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선은 일본에 먹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문재인은 걸어놓고 우리가 제국이다 뭐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 먹히는 나라. 그러면서 일본 군함은 못 오게 관함식을 했었습니다. 자, 이 베베르가 있으면서 멜렌도프의 소개로 왔던 베베르가 있으면서 조선을 농락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 대사,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둘이 제2의 베베르 아닌가요? 그리고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오고 쭉 지난 다음에 싱하이밍이 와갖고 이재명하고 짝짝고 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제2의 베베르, 제2의 싱하이밍 아니냐. 둘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한미 연합 FS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을 막고 푸틴의 오성과 그리고 푸틴의 방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미국을 북한이 7차 핵실험할 수 있다라고 공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바짝 긴장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당국하고 안보당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에 왔다 갔다 하는 무기 거래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뭔가 결심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